자, 그러면 이제 세율, 방금 세율 배웠잖아요. 다시 한번 세율 볼게요. 지금 과세표준에다가 이 세율을 곱해가지고 내할 세금이 그죠? 계산되는데요. 세율은 자,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죠? 주택가 친구들은 제외하고 미등기는 몇 프로예요? 70,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이요. 그 다음에 주택과 그 친구들, 자, 주택과 입주권이 또 같이 움직이고 분양권이 따로 놉니다. 주택은, 자, 미등기는 70이고요. 1년 미만도 70이에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 60이고, 그 다음에 2년 이상은 기본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은 1년 미만은 70이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도 60이고, 2년 이상도 기본세율이 아니라 뭐예요? 60%라는 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자,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다주택자는 할증이 되는데요. 자, 그건 다 주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주택, 3주택 이상을 구분해가지고, 물론 여기도 주택수 계상할 때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이때, 자, 2년 이상이면 본래 기본세율이잖아요. 여기에 20%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얼마가 돼요? 26에서 66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면 30% 갈증되니까 36에서 75지. 75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년 미만은 원래 뭐예요? 2년 미만의 경우는 1년 미만은 70%고, 그죠? 1년 이상은 60%잖아요. 그죠? 그 세율하고 방금 이 기본세율에 할증된 거 있죠? 그 둘 중에 뭐예요? 큰 걸로 적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기본세율로, 그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자, 세율 관련해가지고 하나 기간 계산할 때. 자, 세율 적용할 때요. 보유 기간에 따라 방금 다른 걸 알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지금 갑이 부동산을 취득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상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을이 상속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팔았어요. 그림 그려져요? 갑이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따가 지금 사망했어요. 그리고 상속받은 을이 이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양도시기죠? 네? 이때 대응되는 취득 시기가 언제예요? 취득 시기가? 네? 상속으로 취득하면 언제예요? 상속 개시일이니까 이때죠. 이게 뭐 이게? 원래 보유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가액이 양도 가액이고, 알았어요? 이때 시점. 이때 시점의 가액이 취득 가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봐봐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율만 오버하면 안 돼요.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좀 봐주겠대요. 세율을 적용할 때는 봐줘가지고,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긴 게 좋지.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사망한 사람 있죠? 피상속이라고 그래요. 피상속인은 취득할 때부터서 이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봐서 뭘 적용하겠다?
세율을 적용했다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세율만 그런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상속의 경우는 뭐예요? 일반의 경우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인데요. 상속으로, 그죠? 취득해서 양도할 때는 뭐예요? 피상속이 사망한 사람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계산하겠다가 되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예요.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만약에 3년이고요. 이게 만약에 10년이라고 봅시다. 무슨 알겠죠? 여기까지 10년이고, 이건 3년이에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3년이에요, 10년이에요? 다시 설명 잘 들어봐요. 원칙은 뭐라고요?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속 개시를 붙어서 취득을 봐서 계산합니다. 이때 기간으로 보유기간 계산하고, 이때가 양도가, 이때가 취득가 계속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뭐만 세율 적용할 때만 보유기간 언제부터? 이때부터 하겠다. 10년을 보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이에요, 10년이에요? 3년이죠. 세율만 그렇다 이거죠. 세율만? 알겠어요? 취득가액은 사망할 때 가액이에요? 사망한 사람이 취득할 때 가액이에요? 당연히 이때라니까. 알겠어요? 네. 뭐만? 세율 적용할 때만 보유기간 계산할 때 여기까지 가주겠다. 아셨죠? 세율만.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그죠? 불이익한, 그죠? 취급을 배웠잖아요. 그걸 정리한 거야. 그리고 이 미등기 양도자산은요, 출제하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 봐봐요. 내용 꽤 되죠? 이렇게? 거리가 있잖아. 미등기에 대한 이 불이익 규정을 문제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거의 뭐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나올 수 있어요.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등기로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 또 봐주겠다가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자주 우리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셔야겠고,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관리할 때는요, 항상 어차피 우리가 이 계산 구조를 알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결국 미등기에 대한 불이익이니까 세 부담을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적게 하겠다는 거예요? 많게 하겠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크게 나오는, 알았어요? 이 산출세액이 크게 나오는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계산 구조 떠올리면서 불이익을 정리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봐. 양도가액이 특별하게 그저 불이익이 없고요. 이 필요금비 산정할 때 불이익이 있어요. 필요금비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그러니까 불이익이니까 뭐예요? 필요금비를 작게 해주겠다, 작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필요금비는 누구야? 삼형제. 삼형제가 뭐야? 취득가액과 자본적 취득가 양도비라고 알고 있잖아. 그 중에 봐봐요. 필요경비 계산공제에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누구 이야기예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누구 이야기자고? 필요경비 중에, 삼형제 중에. 무슨 취득가액이야? 둘째와 셋째 이야기잖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추계 가액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라고 있잖아요. 그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산정할 때게, 알았어요? 등기할 때와 등기하지 않을 때 그 비율이, 알았어요? 비율이 낮아서, 그죠? 불이익을 준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필요금비 계산공제할 때 공제율을 조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조율을.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본래 몇 %였어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다 잊어버렸죠? 3%였거든요. 근데 미등기는 0.3%예요. 네?
그러니까 체크할 것은요, 자꾸 뒤로 가는지, 뭐, 진도가 안 나가겠지만, 가야지, 뭐.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여기까지 가잖아요, 여기까지. 또, 필요금이 계산공제, 그죠? 네. 자, 토지 건물은 뭐예요? 취득당 시기시가의 3%인데 몇 프로예요? 미등기는 0.3%로, 그죠? 저율로 적용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저율이니까 당연히 필요금액만 적어두겠죠? 그러면 당연히 사주세액은 커지겠지. 이 뺄 금액이 작아지니까. 그잖아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필요금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 배제한다고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미등기에 대한 불이익을 물어보면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 배제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적용 배제가 아니라 저율로 적용해 주겠다. 공제액을 적게 해주겠다는 것이지 적용을 배제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네. 나오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나오길 기도하면 나옵니다. 적용 배제가 아니라 저율로, 그죠? 적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쭉 내려와, 이제.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알고 있죠? 적용해준 경우, 안 해준 경우. 당연히 뭐야? 적용 안 하게 되면, 그죠? 공제가 안 되니까 세금이 커지겠죠?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아예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이걸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저율로 적용한다면 안 되겠죠? 아예 적용 배제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뭐예요? 이제 양도소 기본공제 있죠? 역시 기본공제에도 적용 배제예요.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세율 관련해가지고 방금 전에 배웠죠? 미등기 양도는 세율이 얼마였어요? 고율로. 몇 퍼센트 했어요? 70% 고율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했어요? 이게 고율이니까 세금이 커지겠죠? 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비과세라든가 감면을 적용해 주지 않아요.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 배제합니다. 다음 중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불이익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1, 2, 3, 4, 5, 6이 나와요. 답 몇 번이에요? 예? 답 몇 번이냐고? 다음 중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불이익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1, 2, 3, 4, 5, 6이 나온다고 몇 번이냐고? 몇 번이에요? 1번? 뭔 소리야? 다음 중 미등기 양도 자산의 불이익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1, 2, 3, 4, 5, 6이 나왔다니까? 몇 번이에요? 6번이지. 6번이잖아. 6번이죠, 6번? 6번 나온다고요? 6번 잡아, 6번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혹하잖아. 그래서 부득이야, 경우에. 미등기 양도는 취득할 때 등기 않고 파는 거 말합니다. 취득하면 등기하잖아요.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부득이하게 취득에 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고요. 그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불쌍하니까 봐주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섞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딱 문제 만들기 좋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요.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자, 다음의 경우는 봐주겠대요. 그러니까 미등기라 하더라도 방금 전에 그 미등기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예요. 봐주겠다. 그러니까 장기 할부로 취득하면 대금을 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는 안 치겠지. 그 상태에서 파는 경우를 생각하면 될 텐데, 아무튼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조건에 의해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봐주겠대요. 자, 두 번째는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에 따라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이때는 또
봐주겠대요. 예? 봐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 같이 비과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예? 원래 비과세나 감면을 해준 것은 뭐예요? 뭔가 봐주기 위한 거잖아. 불쌍하니까 등등 봐주고자 하는 건데, 미등기 했다 그래서 좀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 못 받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비과세나 감면 대상 중에서 특별한 것들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 그 다음에 농지. 농지 비과세나 감면 대상의 경우 농지니까 봐주겠대요. 불쌍하니까 봐주겠다. 생각하면 되겠고. 근데 주요한 것이 하나 뭐냐면요.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비과세권을 충족하면 다 봐준 게 아니라 엔드입니다. 로서 뭐예요? 무허가 건물, 허가받지 않은 주택일 때 해당됩니다. 주의하세요. 비과세권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은 뭐예요? 에? 미등기 양도 자산에 제한 거 아니야. 비과세권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뭐라고요?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단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등기할 수 없잖아요. 뭐 직원도 안 나왔을 테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취득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라면 봐주겠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사업자가 채비지를 파는데요. 그죠? 그 공사 비용에 충당하려고. 역시 토지 구획 환지 처분 공고 전인 경우라면 역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양도가 돼요. 이런 경우라면 봐주겠다. 참고로 작년 시험에는요, 이걸 공고 전이잖아요. 공고 후라고 내가 나왔어. 공고 후라고. 네? 그래서 미등기 부분을 좀 잘 정의해 주시고요. 작년 나왔더라도 올해 또 나올 수 있는 주제로 잘 정의해 주세요. 자, 이제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입니다. 특례. 첫 번째 특례 중에 하나가 양도 차손이 발생했을 때, 자, 계산 구조에서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를 빼고요. 이게 이제 뭐예요? 양도 차익이잖아요. 있을까요? 또? 자본 쪽 지출액을 빼고, 그 다음에 양도비, 필요경비 삼형제를 빼고, 이걸 양도 차익이라겠죠. 그죠?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그죠? 뺀 걸 뭐라 그래요? 양도 소득 금액이라 그래요. 여기서 뭐요? 기본공제를 뺀 걸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자, 이때 이 양도 차익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이 더 큰 거죠. 필요경비보다. 그 플러스일 때가 양도 차익이에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이걸 마이너스는 뭐래요? 양도 차손이라 그래요. 양도 차손. 손해보고 판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면요. 다른 자산의 다른 자산에서 이 양도 차손을, 그죠? 퉁칠 수가 있냐, 상기할 수 있냐, 공제할 수 있냐인데요. 있다, 없다, 일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토지에서 양도 이익이 차익이 발생했고, B는 양도 차손이 발생했으면, 그 양도 차손을, 그죠? 이익이 발생한 토지 A에서 공제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이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양도 차손 후 공제란 말은 이야기예요. 양도 자산을 빼주겠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때 책값은 뭐냐면, 그냥 막 빼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됐어요? 같은
구분 자산의 다른 자산에서 빼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구분 자산끼리 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1구분 가지고 2구분에 공제할 수가 없다면 1구분이 뭐야? 그래서 1구분, 2구분, 3, 4구분을 알 수가 있어야 해. 1구분이 뭐야? 부동산과 그 친구들이잖아요. 걔들끼리가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할 것은 그 같은 자산의 다른 자산에서 공제하는데 그 양도 차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네. 양도 소득급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양도 차익이냐, 양도 소득급이냐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빼게 돼. 네? 주의하세요 이거. 네. 자, 그다음에 그럼 같은 그룹에 속하는 자산에서 같은 그룹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자산을 빼는데요. 그게 2개 이상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야. 그지? 네? 그러면 혹시 또 순서를 정해야겠죠. 그래서 공제 순서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그 양도 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자산에서 먼저 공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으면 다른 세율 적용된 자산에서 그죠?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사례이기도 하니까 이 정도 나오면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요 토지 A가 있고요. 토지 B가 있어요. 토지 A가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요. 마이너스 100원이 발생했어요. 양도 차손인지 아시겠죠? 자, 토지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세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이 토지 A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 100원은 토지 B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있어요? 예, 아니요. 예. 전세권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아니요. 뭘 따져야 해? 이 토지 A와 같은 구분 자산인지를 판단해야 하잖아. 토지 A는 몇 구분 자산이에요? 1구분 자산이지. 토지 B도 1구분이지. 전세권은 몇 구분이야? 전세권이 몇 구분이냐고. 에? 1구분이잖아. 다시 묻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토지 A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 100원은 토지 B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세권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같은 1구분이니까 이 말이야.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주식이야, 주식. 그러면 얘는 공제 안 되겠죠? 2구분이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시험이에요. 자. 자, 그러면 공제를 하는데 문제는요. 토지 A, 그죠? 전세권, 이제 토지 C라고 합시다. 건물이야, 건물 합시다. 자. 공제가 가능할 텐데, 뭐부터 할 것이냐, 뭐부터 할 것이냐. 아시겠죠? 그래서, 자, 뭐라고 했어요? 2개 이상이면 양도 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해라겠지. 그러면 해볼게요. 자, 이 토지 A가요, 적용된 세율이 누진 세율이에요. 네? 그리고 토지 B도 누진 세율이에요. 근데 이 건물은, 만약에 건물은 40%야. 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해야겠어요? 같은 세율이 적용된 토지 B부터 해야겠죠. 그 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 건물에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액 한번 들어볼까요? 이때 이 토지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소득금액에서 공제. 만약에 이게 500원이고 이게 3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100원을 어서요? 여기서 먼저 100원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얼마가 돼요? 소득금액이? B는 400원이 되겠죠. 그죠?
이야기고요. 만약에 이 토지 B가요, 토지 B가 이 소득 금액이 만약에 50원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밖에 못 빼요? 50원밖에 못 빼겠죠? 100원 중에. 나머지는요. 다시 여기서 얼마야? 50원도 빼면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이야기예요. 같은 세율에 적용돼 받은 자산에서 먼저 공제하고. 알았어요?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 금액에서 그죠? 공제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숫자만 집어넣으면 이제 계산도 할 수 있겠죠? 네?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숫자 집어넣으면 할 수 있잖아, 이거. 이게 계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는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죠. 몇 번 설명했는데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인데. 자, 부담부 증여 봐보세요. 갑이 을한테 증여하면서, 자, 갑이 일단 이 토지를 취득을 했어요. 이 토지가 만약에 당초에 5억이었어, 5억짜리 토지를 취득했는데, 갑이 이제 을한테 증여를 합니다. 증여할 당시는 이 토지가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10억이 됐어요. 그리고 이 토지는요, 이 갑이 이 토지에다가 은행에서 돈 3억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자, 갑이 을한테 증여하면서 10억짜리 토지 증여하는데, 지금, 이 중에 얼마예요? 3억은 지금, 채무가 잡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조건을 다 하는 겁니다. 이거 3억 채무를 네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아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쩌어요? 오케이. 왜냐면 이 3억 채무를 인수해도 얼마 이익이에요? 7억이 이익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 그래요. 이런 증여를 부담부 증여. 약자죠.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 증여 약자가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아시고. 자, 그러면, 자, 이 10억 중에, 알았어요? 3억은, 자, 을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3억은 취득인데, 10억 중에. 이건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얘는 유상이죠. 유상이죠? 대가를 줬잖아요. 7억은요, 무상이죠, 무상. 그러면, 유상 취득이면 세율이 몇 %예요? 취득세 이야기, 취득세. 유상 취득이면 취득세가 몇 %야? 2.8이라고? 4%. 돈 주고 상관은 다를 거 없잖아요. 4%예요, 4%. 무상으로 취득하면 몇 %예요? 3.5. 예. 증여받기를 사모하죠. 사모예요, 사모. 많이 나왔으니까 좀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자, 이거 유상 취득했을 때, 자, 신고 납부해야 하잖아요. 응? 취득세.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당연히 취득일부터 뭐예요? 유상은 취득일부터 얼마?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죠. 자, 이 무상 취득은 증여받은 거잖아요.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이내죠. 정확히 말하면 그 취득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돼야 해요. 자,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최근에. 유사하긴 하지만 부담부 증여인 이 경우는요. 똑같이 뭘로요?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어차피 이거 구분해가지고 각각 신고 납부하지 말고 어차피 증여세 낼 때 어쩌요? 같이 이 부분도 포함해가지고 신고 납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있다가
무상과 같이, 그죠? 3개월로, 그죠? 바뀝니다, 이거. 여러분, 그 신고납부 기한 규정을 보면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여에서 부담부 증여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취득시에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부담부 증여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부담부 증여 포함은 3억을 말해요? 7억을 말해요? 3억을 말하는 거예요. 7억은 당연한 거고, 이 말이야. 7억은 무상이니까 당연한 거야. 말 것도 없어. 근데 뭐 또? 이 유상 있잖아. 3억도 유상이지만 뭐야? 증여에 포함해가지고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증여 가로 안에 부담부 증여 포함이란 말은 이 3억을 이야기한다 하시면 돼요. 이쪽 이야기 됐어요? 자, 지금 취득세 이야기였고, 지금 갑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갑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지금요, 얼마? 10억 중에 얼마는? 3억은 뭐야? 유상이고, 7억은 무상이잖아요. 그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3억은 유상이란 말은 뭐 이건? 양도란 이야기고요. 이 무상이란 말은 증여란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토지 10억 중에서 3억 상당한 토지를 뭘 본다고요? 양도로 봐요. 그래서 양도세 문제가 나와요. 네? 갑 입장에서는 얼마? 토지 10억 중에서 3억 상당한 토지는 뭐예요?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갑 입장에서는요, 양도세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양도가 이게 얼마가 돼요? 3억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 여기에 대응되는 이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네? 지금 당초에 얼마 주고 취득했어요? 5억 주고 취득했으니까 그냥 5억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아니, 10억 중에 3억이 뭐야? 양도니까. 알았어요? 이 5억에서도 뭐야? 이 비율만큼만 취득으로 답해야겠죠. 그래서 5억에다가 뭐야? 10억분의 3억. 그 양도 비율을 곱해야.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1.5억이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걸 식으로 표현한 게 이 특례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증여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증여자산 취득가액이 얼마냐고.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이 얼마냐고. 5억을. 증여자산 가액이 얼마예요? 10억이죠? 증여 당시 자산 가액 10억을 말합니다. 채무액이 얼마예요? 3억이지. 그렇잖아요. 이식 그대로잖아요. 이걸 특례라고 법에 이렇게 하라고 규정이 났다고. 여기에 기초해서 이렇게 계산했던 거예요. 그럼 양도가액도 마찬가지로 3억이 3억. 3억을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증여자산가액이 얼마예요? 얼마냐고. 증여자산가액이 5억이라고? 증여자산가액은 증여할 때 자산가액 얼마요? 증여할 자산가액 얼마냐고. 10억이지 10억. 10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증여자산가액 얼마라고요? 10억이잖아요. 채무액이 얼마야? 3억이죠. 뭐 약분하니까 얼마야? 3억인 거지. 하나만 한식이다, 그지? 네. 바로 그 채무액이 뭐야? 양도가액이 되는 거야. 굳이 식을 쓰니까 10억 곱하기 10억분의 3억이긴 한데, 알았어요? 굳이 뭐 쓸 필요 없지, 그죠? 바로 채무 인수의 부담액 바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증에 관련해가지고 정리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부담증에는 증여자뿐만 아니라 뭐예요? 취득자, 취득세 이야기 겹쳐 있어요. 그래서 딱 문제 내기 좋은 주제야. 예? 상대로 좀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자주 시험에서 언급을 합니다. 예? 양도세 나올 수도 있고, 취득세 나올 수도 있고. 증여세는 안 나오지. 증여세를 안 배우니까, 우리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로 비과세. 자, 비과세에 가봅시다.
일단 비과세는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비과세 5가지 종류 아시고요. 그냥 느낌만 오면 돼. 이런 경우는 봐줄만 하구나. 불쌍하니까 등등. 이런 경우는 봐줄만 하구나. 비록 팔아가지고 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봐줄만 하구나. 느낌이 오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파산 선고로. 파산하는 마당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세율. 방금 세율 배웠잖아요. 다시 한번 세율 볼게요. 지금 과세표준에다가 이 세율 곱해가지고 내할 세금이 그죠? 계산되는데요. 세율은 자,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죠? 주택가 친구들은 제외하고 미등기는 몇 프로예요? 70,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이요. 그 다음에 주택과 그 친구들, 자, 주택과 입주권이 또 같이 움직이고 분양권이 따로 놉니다. 주택은, 자, 미등기는 70이고요. 1년 미만도 70이에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 60이고, 그 다음에 2년 이상은 기본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은 1년 미만은 70이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도 60이고, 2년 이상도 기본세율이 아니라 뭐예요? 60%라는 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자,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다주택자는 할증이 되는데요. 자, 이건 다 주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주택, 3주택 이상을 구분해가지고, 물론 여기도 주택수 계산할 때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이때, 자, 2년 이상이면 본래 기본세율이잖아요. 여기에 20%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얼마가 돼요? 26에서 66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면 30%가 할증되니까 36에서 75지. 75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년 미만은 원래 뭐예요? 2년 미만의 경우는 1년 미만은 70%고, 그죠? 1년 이상은 60%잖아요. 그죠? 그 세율하고 방금 이 기본세율에 할증된 거 있죠? 그 둘 중에 뭐예요? 큰 걸로 적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은 고위경 관계없이 기본세율로, 그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자, 세율 관련해가지고 하나 기간 계산할 때. 자, 세율 적용할 때요. 보유 기간에 따라 방금 다른 걸 알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지금, 갑이, 부동산을 취득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상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을이 상속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팔았어요. 그림 그려져요? 갑이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따가 좀 사망했어요. 그리고 을이 상속받은 을이 이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양도시기죠? 네? 이때 대응되는 취득 시기가 언제예요? 취득 시기가? 네? 상속으로 취득하면 언제예요? 상속 개시일이니까 이때죠. 이게 뭐 이게? 원래 보유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가액이 양도 가액이고, 알았어요? 이때 시점. 이때 시점의 가액이 취득 가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봐봐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율만. 오버하면 안 돼요.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좀 봐주겠대요. 세율을 적용할 때는 봐줘가지고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긴 게 좋지.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사망한 사람 있죠? 이 피상속이라고 그래요. 피상속인은 취득할 때부터서 이때까지를 뭐야? 보유기간으로 봐서 뭘 적용하겠다? 세율을 적용하겠다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세율만 그런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상속의 경우는 뭐예요? 일반의 경우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인데요. 상속으로 그죠? 취득해서 양도할 때는 뭐예요? 피상속이 사망한 사람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계산하겠다가 되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예요.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만약에 3년이고요. 이게 만약에 10년이라고 해봅시다. 무슨 알겠죠? 여기까지 10년이고, 이건 3년이에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3년이에요, 10년이에요? 다시 설명 잘 들어봐요. 원칙은 뭐라고요?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속 개시를 붙어서 취득을 봐서 계산합니다. 이때 기간으로 보유기간 계산하고 이때가 양도가 이때가 취득가 계속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뭐만 세율 적용할 때만 보유기간 언제부터? 이때부터 하겠다. 10년을 보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이에요, 10년이에요? 3년이죠. 세율만 그렇다 이거죠. 세율만? 알겠어요? 취득가액은 사망할 때 가액이에요? 사망한 사람이 취득할 때 가액이에요? 당연히 이때라니까. 알겠어요? 네. 뭐만? 세율 적용할 때만 보유기간 계산할 때 여기까지 가주겠다. 아셨죠? 세율만.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그죠? 불리한, 그죠? 취급을 배웠잖아요. 그걸 정리한 거야. 그리고 이 미등기 양도자산은요, 출제하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 봐봐요. 내용 꽤 되죠? 이렇게? 거리가 있잖아. 미등기에 대한 이 분리 규정을 문제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거의 뭐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나올 수 있어요.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등기로 분리기 있다 보니까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 또 봐주겠다가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자주 우리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셔야겠고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관리할 때는요, 항상 어차피 우리가 이 계산 구조를 알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결국 미등기에 대한 불이익이니까 세액 부담을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적게 하겠다는 거예요? 많게 하겠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크게 나오는, 알았어요? 이 산출세액이 크게 나오는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계산 구조 떠올리면서 불이익을 정리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봐요. 양도가액에는 특별하게 그저 불이익이 없고요. 이 필요금비 산정할 때 불이익이 있어요. 필요금비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그러니까 불이익이니까 뭐예요? 필요금비를 작게 해주겠다, 작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필요금비는 누구야? 삼형제. 삼형제가 뭐야? 취득가액과 자본적 취득가 양도비라고 알고 있잖아. 그 중에 봐봐요. 필요경비 계산공제에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누구 이야기예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누구 이야기자고? 필요경비 중에, 삼형제 중에. 무슨 취득가액이야. 둘째와 셋째 이야기잖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추계가액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라고 있잖아요. 그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산정할 때게, 알았어요?
등기할 때와 등기하지 않을 때 그 비율이, 알았어요? 비율이 낮아서, 그죠? 불이익을 준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필요금비 계산 공제할 때 공제율을 저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저율을.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본래 몇 %였어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다 잊어버렸죠? 3%였거든요. 근데 미등기는 0.3%예요. 네? 그러니까 체크할 것은요, 자꾸 뒤로 가는지, 진도가 안 나가겠지만, 가야지, 뭐.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여기까지 가잖아요, 여기까지. 또, 필요금비 계산공제, 그죠? 네. 자, 토지 건물은 뭐예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인데 몇 프로예요? 미등기는 0.3%로, 그죠? 저율로 적용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저율이니까 당연히 필요금액만 적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사주세액은 커지겠지. 이 뺄 금액이 작아지니까. 그잖아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필요금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 배제한다고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미등기에 대한 불이익을 물어보면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 배제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적용 배제가 아니라 저율로 적용해 주겠다. 공제액을 적게 해주겠다는 것이지 적용을 배제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네. 나오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나오길 기도하면 나옵니다. 이건 적용 배제가 아니라 네? 저율로, 그죠? 적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쭉 내려와야지.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알고 있죠? 적용해 준 경우, 안 해준 경우. 당연히 적용 안 하게 되면, 그죠? 공제가 안 되니까 세금이 커지겠죠?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아예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이걸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저율로 적용한다면 안 되겠죠? 아예 적용 배제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제 양도소 기본공제 있죠? 역시 기본공제도 적용 배제예요.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세율 관련해가지고 방금 전에 배웠죠? 미등기 양도는 세율이 얼마였어요? 고율로. 몇 %였어요? 70% 고율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했어요? 이게 고율이니까 세금이 커지겠죠? 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비과세라든가 감면을 적용해 주지 않아요.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 배제합니다. 다음 중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불이익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1, 2, 3, 4, 5, 6이 나와요. 답 몇 번이에요? 예? 답 몇 번이냐고? 다음 중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불이익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1, 2, 3, 4, 5, 6이 나온다고 몇 번이냐고? 몇 번이에요? 1번? 뭔 소리야? 다음 중 미등기 양도 자산의 불이익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1, 2, 3, 4, 5, 6이 나왔다니까? 몇 번이에요? 6번이지. 6번이잖아. 6번이죠, 6번? 6번 나온다고요? 6번 잡아, 6번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혹하잖아. 그래서 부득이야, 경우에. 미등기 양도는 취득할 때 등기 않고 파는 거 말합니다. 취득하면 등기하잖아요.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부득이하게 취득에 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고요. 그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불쌍하니까 봐주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등기 양도 지혜자산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섞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딱 문제 만들기 좋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요.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자, 다음 경우는 봐주겠대요. 그러니까 미등기라 하더라도 방금 전에 그 미등기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예요. 봐주겠다. 그러니까 장기 할부로 취득하면 대금을 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는 일단 안 치겠지. 그 상태에서 파는 경우를 생각하면 될 텐데, 아무튼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조건에 의해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봐주겠대요. 자, 두 번째는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에 따라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이때는 또 봐주겠대요. 봐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 같이 비과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에? 원래 비과세나 감면을 해준 것은 뭐예요? 뭔가 봐주기 위한 거잖아. 불쌍하니까 등등 봐주고자 하는 건데, 미등기 했다 그래서 좀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 못 받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비과세나 감면 대상 중에서 특별한 것들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 그 다음에 농지. 농지 비과세나 감면 대상의 경우 농지니까 봐주겠대요. 불쌍하니까 봐주겠다 생각하면 되겠고. 근데 주요한 것이 하나 뭐냐면요.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비과세권을 충족하면 다 봐준 게 아니라 엔드입니다. 로서 뭐예요? 무허가 건물, 허가받지 않은 주택일 때 해당됩니다. 주의하세요. 비과세권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은 뭐예요? 에? 미등기 양도 자산에 제한 거 아니야. 비과세권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뭐라고요?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단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등기할 수 없잖아요. 뭐 지번도 안 나왔을 테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취득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라면 봐주겠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사업자가 채비지를 파는데요. 그죠? 그 공사 비용에 충당하려고. 역시 토지 구획 환지 처분 공고 전인 경우라면 역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양도가 돼요. 이런 경우라면 봐주겠다. 참고로 작년 시험에는요, 이걸 공고 전이잖아요. 공고 후라고 내가 나왔어. 공고 후라고. 네? 그래서 미등기 부분을 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작년 나왔더라도 올해 또 나올 수 있는 주제로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이제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입니다. 특례. 첫 번째 특례 중에 하나가 양도 차손이 발생했을 때, 자, 계산 구조에서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를 빼고요. 이게 이제 뭐예요? 양도 차익이잖아요. 있을까요? 또? 자본 쪽 지출액을 빼고, 그 다음에 양도비, 필요경비 삼형제를 빼고, 이걸 양도 차익이라겠죠. 그죠?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그죠? 뺀 걸 뭐라 그래요? 양도 소득 금액이라 그래요. 여기서 뭐야? 기본 공제를 뺀 걸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자, 이때 이 양도 차익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이 더 큰 거죠. 필요경비보다. 그 플러스일 때가 양도 차익이에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이걸 마이너스는 뭐래요? 양도 차손이라 그래요. 양도 차손. 손해보고 판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면요. 다른 자산의 다른 자산에서 이 양도 차손을, 그죠? 퉁칠 수가 있냐, 상계할 수 있냐, 공제할 수 있냐인데요. 있다 없다, 일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토지에서 양도 이익이 차익이 발생했고 B는 양도 차손이 발생했으면 그 양도 차손을 그죠? 이익이 발생한 토지 A에서 공제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있어 없어요? 있다 없다? 이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양도 차손 후 공제란 말은 이야기할 양도 자산을 빼주겠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때 책각은 뭐냐면 그냥 막 빼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됐어요? 같은 구분 자산의 다른 자산에서 빼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분 자산끼리 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1구분 가지고 2구분에 공제할 수가 없다면 1구분이 뭐야? 그래서 1구분, 2구분, 3, 4구분을 알 수가 있어야 해. 1구분이 뭐야? 부동산과 그 친구들이잖아요. 걔들끼리가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한 것은 그 같은 자산의 다른 자산에서 공제하는데 그 양도 차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네. 양도 소득급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양도 차익이냐, 양도 소득급이냐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빼게 돼. 네? 주의하세요 이거. 네. 자, 그다음에 그럼 같은 그룹에 속하는 자산에서 같은 그룹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자산을 빼는데요. 그게 2개 이상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야. 그지? 네? 그러면 역시 또 순서를 정해야겠죠. 그래서 공제 순서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그 양도 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자산에서 먼저 공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으면 다른 세율 적용된 자산에서 그죠?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사례이기도 하니까 이 정도 나오면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요 토지 A가 있고요. 토지 B가 있어요. 토지 A가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요. 마이너스 100원이 발생했어요. 양도 차손인지 아시겠죠? 자, 토지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세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이 토지 A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 100원은 토지 B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있어요? 예, 아니요. 예. 전세권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아니요. 뭘 따져야 해? 이 토지 A와 같은 구분 자산인지를 판단해야 하잖아. 토지 A는 몇 구분 자산이에요? 1구분 자산이지. 토지 B도 1구분이지. 전세권은 몇 구분이야? 전세권이 몇 구분이냐고. 에? 1구분이잖아. 다시 묻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토지 A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 100원은 토지 B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세권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같은 1구분이니까 이 말이야.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주식이야, 주식. 그러면 얘는 공제 안 되겠죠? 2구분이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시험이에요. 자. 자, 그러면 공제를 하는데 문제는요. 토지 A, 그죠? 전세권, 토지 C라고 합시다. 건물이야, 건물 합시다. 자. 공제가 가능할 텐데, 뭐부터 할 것이냐, 뭐부터 할 것이냐. 아시겠죠? 그래서, 자, 뭐라고 했어요? 2개 이상이면 양도 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해라겠지. 그러면 해볼게요. 자, 이 토지 A가요, 적용된 세율이 누진 세율이에요. 네? 그리고 토지 B도 누진 세율이에요. 근데 이 건물은, 만약에 건물은 40%야. 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해야겠어요? 같은 세율에 적용된 토지 B부터 해야겠죠. 그 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 건물에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액 한번 넣어볼까요? 이때 이 토지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소득 금액에서 공제. 만약에 이게 500원이고 이게 3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100원을 보세요. 여기서 먼저 100원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얼마가 돼요? 소득 금액이? B는 400원이 되겠죠. 그죠? 이야기고요. 만약에 이 토지 B가요. 토지 B가 이 소득 금액이 만약에 50원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밖에 못 빼요? 50원밖에 못 빼겠죠. 100원 중에. 나머지는요. 다시 여기서 얼마야? 50원 또 빼면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이야기예요. 같은 세율에 적용돼 받은 자산에서 먼저 공제하고. 알았어요?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 금액에서 그죠? 공제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숫자만 집어넣으면 이제 계산도 할 수 있겠죠? 네?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숫자 집어넣으면 할 수 있잖아, 이거. 이게 계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는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죠. 몇 번 설명했는데요. 그다음에 작년에 또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인데. 자, 부담부 증여 봐보세요. 갑이 을한테 증여하면서, 자, 갑이 일단 이 토지를 취득을 했어요. 이 토지가 만약에 당초에 5억이었어, 5억짜리 토지를 취득했는데 갑이 이제 을한테 증여를 합니다. 증여할 당시는 이 토지가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10억이 됐어요. 그리고 이 토지는요, 이 갑이 이 토지에다가 은행에서 돈 3억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자, 갑이 을한테 증여하면서 10억짜리 토지 증여하는데, 지금, 이 중에 얼마예요? 3억은 지금, 채무가 그 잡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조건을 다는 겁니다. 이거 3억 채무를 네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아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썼어요? 오케이, 일단, 오케이. 왜냐면 이 3억 채무를 인수해도 얼마 이익이에요? 7억이 이익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증여를 뭐라, 이런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 그래요. 이런 증여를 부담부 증여. 약자죠.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 증여 약자가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아시고. 자, 그러면, 자, 이 10억 중에, 알았어요? 3억은, 자, 을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3억은 취득인데, 10억 중에. 이건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얘는 유상이죠. 유상이죠? 대가를 줬잖아요. 7억은요, 무상이죠, 무상. 그러면, 유상 취득이면 세율이 몇 %예요? 취득세 이야기, 취득세. 유상 취득이면 취득세가 몇 %야? 2.8이라고? 4%. 돈 주고 상가나 다를 거 없잖아요. 4%예요, 4%. 무상으로 취득하면 몇 %예요? 3.5. 예. 증여받기를 사모하죠. 사모요, 사모. 많이 나왔으니까 좀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자, 이거 유상 취득했을 때, 자, 신고 납부해야 하잖아요. 응? 취득세.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당연히 취득일부터 뭐예요? 유상은 취득일부터 얼마?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죠. 자, 이 무상 취득은 증여받은 거잖아요.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이내죠. 정확히 말하면
그 취득일이 속하는 달은 말일로부터 3개월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돼야 해요. 자,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최근에. 유사한 기긴 하지만, 부담부 증여인 이 경우는요, 똑같이 뭘로요?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어차피 이거 구분해가지고, 각각 신고 납부하지 말고, 어차피 증여세 낼 때 어째요? 같이 이 부분도 포함해가지고 신고 납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있다가 무상과 같이, 그죠? 3개월로, 그죠? 바뀝니다, 이거. 여러분, 그 신고 납부 기한 규정을 보면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여에서 부담부 증여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취득시에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부담부 증여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부담부 증여 포함은 3억을 말해요? 7억을 말해요? 3억을 말하는 거예요? 7억은 당연한 거고, 이 말이야. 7억은 무상이니까 당연한 거야. 말 것도 없어. 근데 뭐 또? 이 유상 있잖아. 3억도 유상이지만 뭐야? 증여에 포함해가지고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증여 가로 안에 부담부 증여 포함이란 말은 이 3억을 이야기한다 하시면 돼요. 이쪽 이야기 됐어요? 자, 지금 취득세 이야기였고, 지금 갑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갑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지금요, 얼마? 10억 중에 얼마는? 3억은 뭐야? 유상이고, 7억은 무상이잖아요. 그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3억은 유상이란 말은 뭐 이건? 양도란 이야기고요. 이 무상이란 말은 증여란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토지 10억 중에서 3억 상당한 토지를 뭘 본다고요? 양도로 봐요. 그래서 양도세 문제가 나와요. 네? 갑 입장에서는 얼마? 토지 10억 중에서 3억 상당한 토지는 뭐예요?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갑 입장에서는요, 양도세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양도가 이게 얼마가 돼요? 3억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 여기에 대응되는 이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네? 지금 당초에 얼마 주고 취득했어요? 5억 주고 취득했으니까 그냥 5억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아니, 10억 중에 3억이 뭐야? 양도니까. 알았어요? 이 5억에서도 뭐야? 이 비율만큼만 취득으로 답해야겠죠. 그래서 5억에다가 뭐야? 10억 분의 3억. 그 양도 비율을 곱해야.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1.5억이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걸 식으로 표현한 게 이 특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증여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증여자산 취득가액이 얼마냐고.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이 얼마냐고. 5억을. 증여자산 가액이 얼마예요? 10억이죠? 증여 당시 자산 가액 10억을 말합니다. 채무액이 얼마예요? 3억이지. 그렇잖아요. 이식 그대로잖아요. 이걸 특례라고 법에 이렇게 하라고 규정이 났다고. 여기에 기초해서 이렇게 계산했던 거예요. 그럼 양도가액도 마찬가지로 3억이 3억. 3억을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증여자산가액이 얼마예요? 얼마냐고. 증여자산가액이 5억이라고? 증여자산가액은 증여할 때 자산가액 얼마요? 증여할 자산가액 얼마냐고. 10억이지 10억. 10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증여자산가액 얼마라고요? 10억이잖아요. 채무액이 얼마야? 3억이죠. 뭐 약분하니까 얼마야? 3억인 거지. 하나만 한식이다, 그지? 네. 바로 그 채무액이 뭐야? 양도가액이 되는 거야. 굳이 식을 쓰니까 10억 곱하기 10억 분의 3억이긴 한데, 알았어요? 굳이 뭐 이게 쓸 필요 없지, 그죠? 바로 채무 인수의 부담액 바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증에 관련해 가지고 정리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부담증에는
증여자뿐만 아니라 뭐예요? 취득자, 취득세 이야기 겹쳐 있어요. 그래서 딱 문제 내기 좋은 주제야. 예? 상대로 좀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자주 시험에서 언급을 합니다. 예? 양도세 나올 수도 있고, 취득세 나올 수도 있고. 증여세는 안 나오지. 증여세를 안 배우니까, 우리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를, 비과세. 자, 비과세에 가봅시다. 일단 비과세는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비과세 5가지 종류 아시고요. 그냥 느낌만 오면 돼. 이런 경우는 봐줄만 하구나. 불쌍하니까 등록. 이런 경우는 봐줄만 하구나. 비록 팔아가지고 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봐줄만 하구나. 느낌이 오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파산 선고로. 파산하는 마당에. 그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농지니까 봐주는 거예요.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면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농사 지으면서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바꾸는 거예요. 예? 교환은 당사자가 쌍방이다 양도잖아요. 봐주겠다. 분합은요, 교환은 일종입니다. 일부를 교환하는 걸 분합이라고 그래요.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세대가 1주택의 경우는 봐줄만 하죠. 예. 이걸 우리 좀 더 공부를 하면 됩니다. 예. 뒤에 배우지만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은, 그죠? 제예요. 예? 실거래가가 12억을 초과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충족하더라도 정말 과세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같은 논리로 1세대 1조합원 입주권이에요. 1세대가 1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는 봐줍니다. 다만 단서 역시 그 고가 입주권을 안 봐줍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가 12억 초과한 경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 해가지고 다시 전산하는 과정에서 재조사하고 하는 건데요. 이때 경계학정으로 다시 이제 경계가 정해진 거죠. 당초 면적이 감소한 경우. 이때 지급받은 조정금인데요. 아주 어려운데 얘는 그림 하나 그리면 돼요. 이게 많이 그리는데 갑땅이고요. 을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갑과 을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달갑지 않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지적 재조사하면서 경계를 다시 확정을 합니다. 어떻게 확정하냐면 반듯하게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 땅 봐, 이 땅. 이 땅은 갑 입장에서는 을 입장에서 볼게요. 이 갑 입장에서 이 땅은 뭐야? 증가분이에요? 감소분이에요? 감소분이죠. 그 다음에 을 입장에서는요. 증가가 되겠죠? 방금 그림 따라왔죠? 이 상태에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 당연히 대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겠죠. 이걸 우리면 하면 지급받은 조정금이라고 그래요. 대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갑 입장에서 이 감수는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야? 대가를 받고, 그죠? 넘겨준 거니까 양도가 되는 거예요, 양도가. 그죠? 이 과정에서 뭐예요? 소득이 발생하면 뭐예요? 양도세가 나와야 할 텐데, 뭐 하겠다고요? 여기서? 뭐 해주겠다고요? 봐주겠대요. 그래서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양도지만 뭐예요? 비과세하겠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쪽 봐, 이쪽. 이쪽은요, 을은 증가했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어쩌겠어요? 조정금을 지급받아요? 지급해요? 지급하죠. 그죠? 지급한 조정금이라는 말이 쓰겠죠? 예. 근데 법 조문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징수환이라고 됐어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 보면 대가를 지급한 거겠죠. 이만큼 내가 새로 취득했으니까. 근데 법 조문은 뭐라고 한다고요? 징수했다.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을로부터 받았다는 의미에서 이걸 표현을 징수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상 지급한 의미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 사면서 준 돈이죠. 그러면 취득가액이 돼야 하잖아요. 취득세에서. 이건 양도소득세 이야기입니다. 양도니까. 자, 얘는 증가니까 뭐예요? 취득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취득할 때 준 돈이잖아요. 그럼 이건 취득가액에 포함을 해야겠죠? 네? 그런데 포함하지 않겠다가 특례예요. 취득세에서 우리가 안 배웠거든요. 지금 배우는 거니까 다시. 지적 제조사에 따른 경계학적에 따라서 이 면적이 감소한 경우는 지금 갑 입장에서만 설명했지만 우리 어차피 여기까지 공부가 돼야 해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그만큼 뭐예요? 대가를 주고 취득한 거니까요. 취득가액, 그죠? 포함 여부인데요. 뭐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이것도 양도세예요. 참. 취득세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이야기예요. 취득세 아니에요? 딴 생각이네. 이 이후에 봐봐요. 이후에 이 땅을 팔 수가 있죠. 그때 이 양도가액이 대응되는 취득가액 결정할 때 이 지급한 조정금액, 징수당한 조정금액은 필요경비를 이르게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양도세 다음 단계 공부할 때에 나올 겁니다. 취득가액 범위에서. 자, 그럼 이 중에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은 그냥 타이틀만 아세요. 타이틀만 아시라고. 다음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하고 하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크게. 다음에 이 중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다. 1세대 1주택 중요하니까. 그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이제 공부하면 비과세 요건입니다. 일단 조정 대상 지역 바뀌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바뀌다는 얘기죠. 아니면 일단 1세대고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하면 오케이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합니다. 동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는 취득할 때 일단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세대고 1주택인지 2년 이상 보유하는지는 양도일연제로 판단합니다. 근데 만약에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때는 이 세 가지 요건에 뭐예요? 2년 이상 거주를 더 추가로 요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2년 이상 거주를 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요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는 거야. 비과세 규정을 공부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공부한다는 이야기는요. 이 요건 있잖아요. 요건 이야기를 더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1세대는 뭐냐? 범위. 또 1주택이라고 했잖아요. 집이 2개라 하더라도 봐주겠다라든가 이런 특례가 있겠죠. 이걸 배우는 거고.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유기간 따지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예 규정을 공부하는 게 비과세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이 됐을 때 1세대 범위인데요. 이거 우리가 종부세에서 배웠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자하고 일단 배우자가 있어야 합쳐서 본인과 배우자 포함해가지고, 그죠? 그들과 같은 주소 고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집단입니다. 가족 단위인데요. 이때 가로 안에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장이온을 말해요. 이장이온도 그죠? 포함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냐는데 거주자, 그 배우자 포함해서 직계 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하고요. 형제 자매까지를 포함해요. 삼촌 안 돼요, 사촌은. 네. 형제 자매까지 가능. 다만 이제 이 1세대 범위에 보면 같은 주소 고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라 한다겠죠. 같이 살아야 하거든요. 근데 학교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업상, 근무상 이런 사유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이런 경우는 일시 퇴거자를 포함해서 판단하고요. 부부가 단독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요. 부부가 라고 하더라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한 경우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갑과 을이 있는데 이렇게 부부예요, 부부. 각각 이렇게 세대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뭐라는 거예요? 이건 동일한 세대로 본다는 이야기니까요. 그 1세대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냥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 두 개 있으면 당연히 비과세가 안 되겠죠. 분리됐다고 해서 갑자기 비과세 좀 안 되겠지, 그지? 당연상이 되겠고요. 자, 이때 주택을 이제 비과세하기 때문에 주택의 또 범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이 주택 비과세는 당연히 일단 뭘 포함해요? 그 딸린 토지를 포함합니다. 이 딸린 토지라는 표현은요, 부수 토지, 부속 토지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부수 토지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좀 쉽게 영어를 쓴다기가 표현한다고 해가지고 고친 거예요. 딸린 토지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 혼용에 쓰기도 해요. 딸린 토지니 부수 토지니 이런 이야기 같은 말이 되겠고요. 일단 주택하면 뭐예요? 땅을 포함해서 그죠?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다만 땅을 무한정 그죠? 포함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도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주택 건물 정착 면적에다가 지역 위치에 따라서 일정 배율을 곱한 범위 내에서 포함합니다. 한도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 배율은 암기가 돼야 할 텐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도시지역 아니냐 바뀌냐를 따집니다. 도시적 밖은 더 넓어야겠죠. 그래서 10배가 되는 거고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도시적 안은 좀 복잡한데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일단 도시적 안은 5배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5배인데 얘만 3배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떻게 해요? 도시적 밖은 몇 배? 10배. 안은 몇 배? 5배인데 예? 5배인데 무엇은요? 주상공에 달갑지 않죠. 주상공에 있는 주택은 3배만 봐줍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수도권에 있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주상공은 3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시 도시지역 밖은 몇 배? 10배. 안은 5배인데 그 중에 수도권에 있는 주상공은 3배 이렇게 정리하면 표가 그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래? 겸용주택이면 어디까지를 또 주택으로 봐가지고 비과세를 적용할 수가 있냐 문제가 발생하지. 네? 겸용주택일 때. 겸용주택일 때는요, 따집니다. 주택 면적하고 주택 외 면적을 따져가지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 면적이 더 크잖아요? 니꼬르가 아니에요? 니꼬르가 있어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봐요.
만약에 같거나 작으면 주택 부분이 이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봐서 그죠?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가 되고요. 체크할 것은 이제 그 딸린 토지 있죠? 부수 토지는 봐봐요. 전부가 주택으로 보면 전부 다 주택 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봐봐요. 주택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만 주택이니까 이 딸린 토지 있죠? 얘는 주택하고 주택 아닌 토지로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면적 비율로. 예? 면적 비율로. 이때 주의할 것은 전부가 주택이든 안분해서 계산하든 한도를 따지는 거예요. 방금 전에 한도 있죠? 한도를 따져서 당연히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사례 하나를 여러분이 꼭 관리하시면 돼요. 이 사례를. 기억이 안 날라 그러네? 여기 지금 겸용주택이 있어요. 이쪽은 주택이고요. 이쪽은 상가입니다. 보시죠? 그리고 지금 이게 100제곱미터고 이게 100제곱미터예요. 땅이 1000제곱미터입니다. 네. 그리고 이 겸용주택이 어디가 있냐면요. 수도권 상업지역에 있어요. 뭐 할 때 필요해요? 뭐 할 때 필요해요? 한도 따질 때. 그죠? 몇 배예요? 3배죠, 3배. 문제에서 3배 알려주기도 하지만 안 알려주면, 그죠? 안 알려주기도 하니까 알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제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과세 면적, 비과세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라고요? 과세 면적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비과세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과세 면적을 주로 물어보는데요.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이제 계산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방법이.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은요. 건물을 먼저 판단하세요. 건물분하고 토지분. 딸린 토지. 가지고 뭘 먼저 찾냐면요. 비과세 면적을 먼저 찾아요. 그 다음에요. 빼고 뺑겨봐야지. 과세 면적이 되겠다. 이렇게. 자, 건물은 면적이 다시 얼마야? 200제곱미터고요. 그죠? 중에서 나누는 거예요. 토지의 면적이 얼마야? 1000제곱미터죠. 얘를 얼마냐 구분해라가 시험입니다. 실제 우리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이 비과세 면적이란 이야기는 뭐예요? 물론 이건 전제가 1세대예요. 1주택. 1세대 뭐예요? 1 겸용주택입니다. 전제가 1세대 1 겸용주택이 될 전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과세 면적은 그럼 뭐야? 주택 부분을 찾는 거고요. 그쵸? 과세 면적은 상가 부분을 찾는 거죠. 이제 하면 돼요. 건물 200제곱미터 중에 따져야지, 건물. 케이스가 어느 케이스입니까요? 주택이 큰 경우에요. 같거나 작은 경우입니까? 같거나 작은 경우죠. 여기 이 케이스죠, 이 케이스. 따라서 이때는 주택만 주택이니까 건물 중에요. 주택 100제곱미터가 뭐예요? 주택인 거고, 비과세고, 나머지예요? 과세가 되겠죠. 그죠? 똑같이 100이긴 한데, 200은 200을 말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딸린 토지입니다. 딸린 토지는, 자, 이 케이스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이 토지, 딸린 토지는 건물 면적을 비율로 나눠야 한다는 말이에요. 안 분한다.
그러니까 뭐야?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 비율로 이 1000제곱미터를 나누라 이 말이죠. 나눠봅시다. 예. 자, 안분 계산합니다. 안분. 토지 얼마? 1000제곱미터를요. 자, 건물 면적 비율이니까 주택이 100이고 상가도 100이죠. 이 100은 동그라미 100이에요. 주택 100이고 그냥 100 상가. 이 중에 주택분을 계산한다면 얼마예요? 동그라미 100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얼마예요? 500제곱미터가 나오죠. 절반이니까. 이게 500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에? 되지 왜 안 돼? 그런데 뭘 따진다 그죠? 여기까지 됐잖아요, 여기까지. 뭘 따지라고요? 한도를 따지, 한도를. 그러니까 바로 가면 안 되고 이 500이 한도 내인지를 따져야 해요.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까지만, 그죠? 주택으로 봐야 하니까 한도를 따지는 겁니다. 한도는 어떻게 따지냐겠어요? 주택 정착 면적, 건물 바닥 면적의 지역별 배율을 곱한다 그랬죠? 지금 바닥 면적이 얼마야? 이건 전제가 따로 말하자면 단층. 복층이면 연면적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단층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얼마? 100제곱미터. 여기에 몇 배요? 수도권, 도시지역, 창업지역에 있다면 몇 배요? 3배가 되겠죠, 3배. 그러면 얼마가 돼요? 300이. 그러니까 얼마까지만? 300까지만, 그죠? 주택 땅으로 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500이 아니라, 그래서 얼마야? 300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1000 중에 300이 주택분이고 비과세 면적이라면 나머지 얼마예요? 700은 상가 부분으로 과세 면적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계산 문제예요. 이거 할만한가요? 할만해요? 대답들 하세요. 할만해요? 그럼 하면 되지 뭐. 그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거 이상 더 이상 안 나와 이렇게 안 나와. 이 정도로 계산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이건 100백인데 뭐 100, 200 할 수도 있겠죠. 대개는 이게 나올 것 같아, 이게 나올 것 같아. 당연히 이게 나오지 이게. 이거 안 분해야 하니까. 이거 너무 쉽잖아요. 나오면 되게 이렇게 나올 건데요. 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1세대 1주택만 봐주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이게 이런 경우죠, 이렇게. 이런 경우. 9개로 볼 것이냐, 예? 1개로 볼 것이냐 문제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독립해서 각각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로 본다는 거니까 원칙은 몇 개예요, 이거? 9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 9개를 보는 겁니다. 다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통째로 다가구 주택을 한꺼번에 통째로 매매하면 그때는 한 주택으로 봐요. 원칙은 각각 하나인데 하나로 통으로 팔면 1개로 보겠다가 되겠습니다. 공동소유주택입니다. 공동소유주택이면 이게 이제 갑하고 을이 공유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뭐라고 했어요?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걸 봐요. 갑도 1주택, 을도 1주택, 각 따로따로. 근데 또 예의가 있죠. 이 공동소유주택이 동일 세대원인 경우입니다. 쉽게는 이제 갑과 을이 부부예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줘요. 물론 동일한 세대원이니까 아버지 아들도 가능하겠죠. 그죠? 아무튼 갑과 을이 부부 등 동일 세대원이라면 이때는 또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자, 고가주택. 앞서 이야기했죠.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즉, 비과세권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비과세가 배제가 됩니다. 과세가 돼요. 고가주택은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택과 그 딸린 토지를 포함해가지고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양도 가액이 되겠죠.
즉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그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그죠? 1주택 임대하면 비과세 했죠. 그 비과세 배제에 고가주택 제외됐죠. 그때는 기준시가가 12억 초과고요. 양도세는 실제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따지는 겁니다. 자, 불이익은 이미 이야기했던 것은 뭐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충족했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만 비과세를 안 해주긴 하지만 세금 계상할 때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 과세하면 좀 억울하죠. 만약에 12억인 사람은 비과세를 받겠죠. 12억 1,000원이면 12억 1,000원에 팔았다고 뭐야? 그 과세가 되잖아. 얼마 때문에? 그 1,000원 때문에. 12억 100만 원이어도 과세가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 사람이? 나는 더 받고 싶은데도 그것 때문에 뭐야? 막 불합리하게 이상한 결정을 하겠지. 바보처럼. 네? 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뭐라고 됐어요? 12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알았지? 12억은 똑같이 비과세 혜택이 있도록 해주겠고, 12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12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특례를 두는데, 규정을 둘 때요, 12억을 초과한 부분만 과세하겠다는 규정을 어디서 적용할까, 이 말이에요. 어디서? 방법 문제인데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자체 수료응비를 12억 초과 부분만 작게 해주겠다 해도 가능해요. 이 과세표들을 12억 초과 부분만 작게 가능합니다. 아예 산출세계에서 10억 초과된 부분을 산출세를 하겠다 가능할 텐데 어떻게 입법을 하냐면 이걸 이걸 여기까지는 손대지 말고 뭐예요? 어차피 이거 뺀 게 이거잖아.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12억 초과 비율만 과세하겠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 권리 계산된 금액이 있죠. 여기다가 이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양도가액 곱하기 12억을 초과한 양도가액 비율입니다. 이렇게 본래 양도 차익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양도가액분의 뭐예요?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한 비율잖아요. 이렇게 이 비율을 곱하면 뭐예요? 12억 초과된 비율만큼만 양도 차익이 잡히는 것이 되겠죠. 이걸 건드리지 않고 이걸 건드리지 않아요. 뭘 건드렸다고요? 양도 차익에다가 특례를 두고 있는 겁니다. 네? 차익에다가.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양도 차익에다가 특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양도 차익에 비례해서 특별공제를 받잖아요. 그죠? 얘도 이만큼만, 그죠? 세금을 과세하겠다고 했으니까, 작게. 특별공제도 어떻게 했어요? 이만큼만 공제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특별공제에도 특례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겠죠? 똑같이. 네네네. 야, 자, 이거 봐봐요. 양도 차익과 그 양도 차익에 비례해서 받는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그 양도가액에서 12억을 차감한 금액이, 자, 이게 분모요, 분자예요. 양도가액에서 12억을 차감한 금액이 분모야, 분자야? 분자지. 이게 양도가액, 분모죠. 차지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걸 식으로 표현하는 게 얘고, 알았어요? 말로 표현한 게 얘입니다. 예? 따라와요? 양도가액에서 12억을 차감한 금액이 분자, 얘가 양도가액에서,
분모에서 차지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자, 아예 금액을 한번 넣어볼게요. 본래 계산된 양도 차익은요, 만약에 10억이었어요. 10억이었어요. 양도 차익이 10억이었어요. 그리고 자, 양도가액이 고가주택이 되려면 얼마를 초과해야 해요? 12억을 초과해야죠. 양도가액이 만약에 15억이었다 해봅시다. 그럼 15억이고 15억이죠. 그러면 몇 프로에게? 몇 프로야 이거? 15분의 3이거든. 몇 프로입니까? 15분의 3이 몇 프로인지를 모르네. 몇 프로야? 20%지, 20%. 20%죠. 그렇잖아. 15분의 3이니까. 그래서 얼마라는 거야? 10억이 아니라 얼마다? 20%니까 얼마예요? 2억이죠, 2억. 10억이 아니라 얼마? 2억이다, 이 말이야. 양도 차익이 얼마라고요? 10억이 아니라 얼마? 2억으로 뭐 계산해 주겠다. 아시겠죠? 이거? 사례가 나오면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 나오면 이것도 많이 나오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부담부증이요. 겸용주택. 또 뭐야? 또 양도 차손 공제. 얘네들이 계산 문제로 나온다고. 고가주택 계산 특례. 얘네들이. 방금 이야기를, 이 식을 다시 한번 써준 게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됐어요? 전체 양도 차익에서, 전체 특별공제액에서 이 비율을 곱해라, 이 말. 아셨죠? 그래서 아예 여러분요, 하나 암기하고 계세요.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되게 양도가액을 많이 나오는 숫자가 15억이 많이 나와요. 딱 떨어져야 하니까. 소리 좀 나오면 안 되잖아요. 15억은 몇 프로예요? 15억 나오면 15에다가 15억 빼기 10여 개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바로 몇 프로? 20%로 암기하고 있으면 편하겠다. 그죠? 15억이면 20%라고 암기하셔요. 그 다음에, 자, 1세대 2주택일 때 이제, 자, 집이 뭐야? 2개라 하더라도 봐주겠다. 알겠죠? 집이 2개라 하더라도 봐주겠다. 부득이하게 2개라면, 그래요? 봐줘야지 않냐. 나온 게, 1세대 2주택 특례. 자, 양돌연재. 이거 봐. 2개라 하더라도 뭐야? 1주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적용 받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양도할 때 집이 2개라 하더라도. 자, 첫 번째. 직계 전속 동거 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혼인하면서 어쩌요? 집이 2개가 된 케이스. 이분은 각각 동거 봉양하기 직전에 부모님 집, 내 집 각각 있었을 때 이야기고요. 혼인하기 전에 각각 그저 남녀가 집이 한 채씩 있었을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부세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그죠? 이거 효도하겠다는데 말리면 안 되잖아. 결혼하겠다는데 말리면 안 되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비과세 때문에 혼인을 못하거나 효도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봐주겠대요. 이때 이제 몇 년간 봐줘요? 10년간 봐요. 10년간. 종부세도 10년간 봐줬죠? 10년간 각각 1주택으로 봤죠. 여기서 이제 먼저 법 조문은요, 먼저 양도한 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양도한 주택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봐주겠죠? 아니, 집이 2개인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게 봐주면 하나밖에 없잖아. 말할 필요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란 말은? 둘 중에 아무거나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죠? 아들 집이든 엄마 집이든 알았어요? 남편 집이든 아내 집이든 자, 3년간 봐준다는 거, 10년간 봐준다는 거. 그 다음에 자, 다음 케이스는요, 이사 가는 이야기, 이사 갈 때 집이 팔 때 2개가 될 케이스는 뭐냐면 내가 살던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던 집을 판 다음에 길바닥에 앉았다가 새 집을 사가지고 가지 않잖아. 내가 살 집을 구한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이제 내 집을 팔잖아, 되게.
그죠? 그러면 새 집을 산 다음에 종전집을 팔면 그 기간 동안은 뭐야? 팔 때는 뭐야? 집이 두 개가 되잖아요. 봐주기 때문에. 당연히 봐주면 해, 그죠? 다만 이제 이건 일시적으로 봐줍니다. 예? 그래서 뭐 몇 년 이내 팔아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말이에요. 좀 길죠? 3년이니까. 한때는 뭐 1년, 6개월도 있었고 1년도 있어서 쭉 바뀌었는데 법이 지금 3년까지 봐줍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지난 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일단 종전집 사자마자 이사 가면 안 봐주는 거야. 일단 1년 이상 살려고 했다는 의미합니다. 1년 이상은 산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3년 이내에 팔면 봐준다. 그 다음에 일반 주택과 수도권 밖주택이 있었을 때입니다. 자, 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주의할 것은요, 학교 때문에, 자, 근무 형편상 지방으로 발령을 받거나, 학교가 지방에 있다든가, 뭐 이런 거죠. 질병 요양자,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려고. 근데 그 밖의 사유라고 했을 때, 학시험에 자주 나온 게, 사업상 형편은 안 돼요. 사업상 형편은 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닙니다. 그건 사업상은 이제 말 만들기 딱 좋잖아. 그래서 사업상은 안 돼요. 지사업이니까. 나머지는 뭐 근무니까 발령받으면 가야 하잖아. 예? 예. 공부하겠다는데. 예? 질병 치료하겠다는데.